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가 묻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더니 그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만 정작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들 중 자기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죠. 직장인의 하루에서 저녁이란 풀잎에 이슬이 증발하듯 어느새 노스텔지어가 말라버린 내 시각으로 정의한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알랭드 보통은 직장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높은 급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은 급여는 물론 삶의 의미, 성취감, 목적의식, 창의력 등도 함께 채워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자신이 하는 일을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사람.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보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에 저를 항상 도와주시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함께 하시는 운명 공동체 블랙커피님, 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분위기가 반갑습니다.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밝게 좀 해봐야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커피님 또 안 계셔가지고, 봄님하고 저하고 좀 외롭게 두 명이서 방송을 했는데 역시 세 명이 완전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네요. 오늘 뭔가 좀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렇게 대꾸를 해야 방송이잖아요. 뭐 어디서 하자는 대답을 해야 될지. 봄님 말씀 좀 하세요. 봄님. 아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둘이 한 거는 지난주고 우리 월요일날 또 했잖아요, 셋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생각하느라 대답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완전체 같다는 느낌 든다.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무적이라고 하셨나 보다. 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겁나 세졌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리딩 클럽인데 앞에 그냥 무적을 한번 붙여봤어요. 뭔가 좀 세지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서. 사실 요즘에 최근에 뉴스들이 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뭐 사람들이 죽고 자살을 하고요.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20대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이 죽는 그 자살의 현장을 생중계 방송을 하고 결국에 추락해서 죽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현실, 그 비참한 현실. 되게 아픈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런 마음에서 좀 멀어지고 냉정하게 좀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런 마음에 한 무적을 붙여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좀 많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제가 다른 방송을 했었다가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슬프더라고요. 왜냐면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젊고 모든 나이는 아름답지만 예. 예.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딱 그때의 그분들이어가지고 그 꽃다울 나이, 그쵸? 꽃다울 그쵸. 나이.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봄님도 기사 보셨나요? 네, 그 기사랑 그 후속 기사 그분 그렇게 하시고 또 따라서 강남 그쪽에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개가 더 터져가지고 네. 아마 이번 주에 그 연예인분 돌아가신 거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도 자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제 친구 중에는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나 집 치우러 왔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텐데 절대 못 죽겠다 그런 말 하는 친구도 있었고 사회적 파장이 그렇군요. 되게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그 얘기를.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저희 이제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바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줄었다.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데 그랬더니 본인의 SNS의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음.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돌아가서 이제 SNS를 다시 확인을 해 보니
가족들과의 사진이나 친구들과의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보면서 음.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그 말도 그게 굉장히 미미하지만 '일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두 분은 사람이 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너무 미련이 질문이에요. 없을 어렵나요? 때? 네? 뭐라고요? 잘 못 내가 들었습니다. 죽었는데 네네. 나도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미련이나 기대가 없고 주변도 음. 내 주변에도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나 혹은 음. 슬픔이나 나의 죽음에 대한 비슷한 희망이나 기대인 것 말인 같아요. 예. 비슷한 말인데 바뀔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바뀔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자살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저는 근데 평소에 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죽음의 다양한 형태 중에 자살도 하나의 죽음의 형태잖아요. 근데 '왜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할까?' 근데 그런 참담한 마음을 근데 우리는 그런 참담한 마음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그런 부정의 언어들을 좀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람 목숨인데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는 것만큼 되게 부질없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목숨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내일 할 거야, 이따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그 부정적인 죽음을 지우기 때문에 가능한 언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슬프더라도 참담하더라도 이 사람의 죽음의 형태인 이 자살을 이 어둠을 좀 연구하고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저는 왜 죽을까? 두 분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는 그 방법,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옆에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그 마음이 되게 충동적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계획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 뭐 그런 점들이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생각을 하고 진짜 있죠. 사람이 없었을까요? 보이지 않았던 거 음, 아닐까? 보이지 없다고 않았던 거겠죠. 느꼈다거나. 예. 음. 그러니까 보이게 좀 해주지. 예, 좀. 야, 살아! 막 이렇게, 예, 아니, 눈을 바지가리. 감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앞에 있어도 나를 어떻게 보여줘. 그 사람이 눈을 음, 떠야죠. 보려고 해야지. 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 하는 대화가 자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결국에 이런 질문과 답들이 오고 가야 좀 자살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정책이나 법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이 사회에 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괴롭더라도 이 사회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깊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뭐 삶이 힘들 때 자살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한데 저는 근데 그런 시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예.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기까지도 되게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자살할 때 자살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추락했는데 운이 좋게 살아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 3분의 2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 다 후회를 한다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나 이제 죽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막 조마등처럼 다 스쳐가면서 이 선택이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인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살고 싶다를 말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뭐 물론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그렇습니다. 해피캣님을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한 사람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나요? 아니, 마음속에 있었나요? 바다가 너무 추웠어요.
거봐. 그럼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네. 예,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다가 있어서 겨울 그러네. 바다가 예, 뼈를 에이듯이 춥더라고요. 예, 들어갔는데 음. 이거 무섭다기보다 너무 추워서 돌아 나와서 막 제가 막 울었거든요. 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근데 웃기잖아요. 죽겠다 마음을 먹고 그러게요. 기어 들어갔는데 그 무슨 춥다고 나오는 게. 코믹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렇죠. 약간 완전 코미디죠. 예. 저도 되게 울면서 막 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바보 같아서 그 다행이네요 춥다고 근데. 예. 그러니까 겨울 바다는 죽기에는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좀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제가 좀 개그로 좀 승화시켰는데 그때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더 글로리 요즘 신드롬이잖아요. 요즘 학폭 그 표혜림 씨라는 분이 아 그 학폭 네네네. 당한 거 예, 언론에서 공개하면서 그 사적 복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다 그분이 청원을 하신 거 봤습니다. 아닌가요? 사적 예. 복수를 하시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결국 그게 사적 복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법은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청원도 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그리고 내 지난 과거를 되찾고 싶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피해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자기 얼굴을 대단한 용기를 보인 건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사적 정의에 가깝다라고 뭐 말하는 어떤 기사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는 보지 못했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해서 그 방송되었던 그 방송과 그리고 그분의 개인 유튜브 그러니까 채널 가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네네. 폭로한 그 가해자들을 폭로한 게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되면서 다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다 찾아서 봤는데 그분들이 각자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꼭 그래야 하는 건가.'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얼굴이 다 드러나고 무엇을 하는지. 근데 이제 음. 본인도 그런 상황이니까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이게 박제화되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예 유감이라고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그랬습니다 좀. 네,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봄님은 어떠셨어요? 그 표혜림 씨의 그 행보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분의 행보를 사실 자세히 잘 모르고 그냥 학폭 네. 공소시효를 없애는 청원만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기준 넘어서 이제 국회에 간다 그 기사만 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는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거 이제 폐지해야 된다, 학폭 관련해서는. 네네. 그리고 저는 그 가해자 신상 공개가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학폭이 음.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고 그에 음. 대해서 용서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 음. 음주운전 과태료 낸 것도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처럼 음. 그냥 뭐 참 가해자를 공개한 거 신기하죠. 자체는 예. 딱히 뭐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식 낳아 가지고 자식이 "아버지 이거 유튜브 떴던데 아버지 정말 이랬어?" 그랬을 때 "아 그죠, 그래. 내가 그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 큰 실수를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한 네네. 다음에 내가 정말 가서 사죄하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자식에게 얘기할 수 음. 있는 정도의 떳떳함이 있어야 사회 음. 구성원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의 오피니언에 있는 사설 하나를 듭니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가 쓰신 글인데요. 그 제목은 더 글로리 신드롬이라고 제가 가져온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 신드롬. 더 글로리는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린 한 여성이 치밀한 준비 끝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처절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다. 한꺼번에 출시한 파트 2를 보느라 밤을 새웠다는 사람이 많았고 넷플릭스 3주 연속 비영어 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 죄책감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가속도 붙는 응징, 가해자들의 추락과 피해자의 서사의 공감 등 언론마다 찬사로 넘쳐났다. 그러나 잔인한 폭력을 지속한 가해자도 참혹한 복수를 수행한 주인공도 악의 굴레에 둘러싸여 있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다. 요새 법의 보호 밖에서 벌어지는 다크 히어로의 핏빛 복수극이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환호를 받고 있다. 특히 법과 제도의 무력함을 절감한 피해자들이 직접 복수를 감행한다는 설정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피해자는 국가 형벌권 속에서 본인의 본 피해를 확정하고 또 다른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법은 인간이 공정하게 원수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제 아무리 억울해도 피해자의 사적 복수를 범죄로 단죄하는 이유다.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적인 가해자를 상대로 목숨을 노린 복수를 꿈꾸는 남녀의 주인공이 교도소로 발길을 옮기는 엔딩이 섬뜩했던 건 작가도 말했듯이 지옥문을 열어젖히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적 복수 허용하지 않아 피해 주관하는 무죄 추정 훼손, 무능한 수사력 신속 보강해야 복수가 영광인 건 야만적 사회.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더 글로리 신드롬은 매우 강력했다. 첫째는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중심의 거센 사조이고, 둘째는 법과 제도의 무력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자조다. 특히 드라마 소재로 등장한 학폭은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했고, 정부도 부랴부랴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예외적인 상황에 관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잔인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고, 학폭의 범위 및 기준의 모호성에 기인한 무분별한 신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친구의 가방에 장난으로 빵봉지를 넣는 행동이나 친구들 사이에 가벼운 갈등 상황조차 학폭 신고에 넘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학교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학폭으로 단죄하려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제 자식만 편드는 학부모들은 갈등 해결을 가르치기보다는 학폭 신고를 선호하고, 민원을 두려워하는 교사들도 기계적인 절차 진행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요즘 드센 바람이 불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사조는 피해자를 주변적 존재로 낮춰본 형사사법에 대한 반성이 출발점이었다. 피해자의 정의를 핵심으로 의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무엇이든 용서받고 가해자는 어떠한 응징도 마땅하다는 사회 분위기,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 판단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기이한 현상은 경계함이 마땅하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작동하는 실무 현장은 사실의 왜곡, 과장, 편집이 가득하고, 피해자 가해자를 뒤바꾸는 경솔한 판단도 적지 않다. 분노를 증폭하는 감정적 대응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할 공소장과 판결문마저 감정이 들어간 게 보인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증거는 도외시한 채 생각과 느낌 같은 주관성에 의존하는 건 법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에 휩쓸린 피해에 주관하는 무죄 추정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 네. 더글로리 신드롬 사설이었고요.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께서 쓰신 글입니다. 저는 이 표혜림 씨가 이제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 보니까 뭐 약도 많이 드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한 삶을 살고 계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밑에 더 있다고요? 전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기에 뭐 다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적 정의라는 것이 왜 안 되느냐. 근데 이걸 바라는 이 사회적 풍토에 대한 것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어느 한쪽이 옳다, 금하게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보면은 흉악범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형벌, 그러니까 뭐 사람 죽였는데 뭐 15년, 10년 뭐 이렇게 살 나온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도주의라는 어떤 원칙 하나,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교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으로써 형벌의 수위가 처벌주의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형량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그 형벌을 높인다고 하여 그 사람이 계도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흉악범죄자들은 의외로 그렇다고 해요. 사형을 받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 미친놈 같거든요. 그 생각이 사고 마인드가.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야, 넌 사형 못 받았잖아. 난 사형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자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형벌을 높인다고 해도 그 형벌 때문에 죄를 안 저지른다라는 어떤 상관관계와는 상당히 멀어진 결과값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참 오묘하고 어렵구나라는 걸 저는 그 부분에서 항상 느끼는데 그래도 저는 이 분이 쓴 이 사설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적 정의가 올바른 정의라고 관철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그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 말 참 좋아해요. 복수엔 두 개의 무덤이 필요하다고. 하나는 그 대상 그리고 나를 위한 무덤을 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과정 한 인간이 폭력성에 물들어 그 정당하다고 생각할지언정 그 폭력의 선을 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그 폭력성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남을 해하는 어떤 형태가 정당하다는 어떤 그런 서사가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제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복수라는 것이 올바른 정의다. 눈눈이죠, 눈눈이. 너 눈 때렸으니까 나도 눈 때리고 뭐 이런 게 사실 정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야만의 사회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이 좀 시대에 맞춰서 잘 연구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면밀히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일이 나서 수습을 하려고 그 수습하는 어떤 그 강도가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 얘기했잖아요. 다 그냥 뭐 이렇게 좋게 좋게 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없이 그냥 야 신고해. 근데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신고해 이렇게 되고 또 수비적이 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 그 학생이 잘못을 깨달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죄자를 낙인을 찍는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우리에게 한번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적 정서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과연 그게 정의일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던져주는 좋은 사설이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박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것을 뭐 이렇게 간과하거나 묵인하거나 용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고 예. 좀 심각한 얘기인가 이거는? 아니 편하게 하세요. 네, 예. 뭐 괜찮습니다. 네네.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저도요. 때. 저도 예. 한번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고 거의 1년 내내 그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싫었고 무서웠고 슬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이 글을 쓰신 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님이 쓰신 이 글이 중간에 쪼끔 '말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내용 중에 "피해자는 무엇이든 용서받고 가해자는 어떠한 응징도 마땅하다는 사회 분위기"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에게 문득 든 생각이 '피해자가 왜 용서라는 말이 어울리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피해자는 무엇이든 용서받고 피해자에 왜 용서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는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린 피해의 주관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 이 말도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렇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결과들이 만약에 학폭이 확실하고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두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표혜림 씨 일도 그렇고 정당한 어떠한 제도에 그들이 행한 결과물이 피해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옅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얇게. 네, 그렇게 그래서 받아들일 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게 좀 이 글 자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제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표혜림 씨 사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점 하나가 뭐냐면 그 가해자들이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화 통화하는 걸. 근데 네. "야 네가 무슨 표혜교야? 뭐 드라마 뽕 찾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조롱을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회의 무관심이 음. 결국엔 저런 악마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폭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진짜 예. 한참 오래전부터 이지메, 일본에서 맞아요. 이지메 예. 네 그때부터 대두가 됐었고요. 사회적 문제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이지메, 왕따가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거의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도 만약 어렸을 때 뭐 물론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했으면 꾸지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그 어릴 때 그래 어리니까 그래도 성인의 법으로 기준되진 않아도 적어도 네가 음.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부모들의 교육과 예, 그 주변의 관계들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게끔 그 어떤 윤리적 장치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 가지가 그냥 눈을 감아버려서 저런 악마들이 나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슬펐던 게 뭐냐면 그 가해자들은 과연 반성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성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조차도 못하는 인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참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것이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작용한다라는 말을 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표혜림 씨 같은 학폭 피해자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억울함을 어떻게 풀 거야? 법이 해 주지 않았어. 사회가 관심을 거뒀어. 그리고 그때 표혜림 씨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조차도 그거를 방관했다고 하는 거죠. 어른 그러니까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요런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음. 정말 이 삶이 지옥이 돼 버린 피해자를 만들어 냈어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 뒤늦게 묻게 되면 결국엔 그런 거 있잖아요. 때를 놓친 건 수습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혜림 씨가 이 선택하는 이 방법 그리고 본인이 올리지 않았어도 이제 한 명이 이제 가해자 중 한 네. 명이 직장을 잃었죠. 직장을 잃었어요. 물론 저는 뭐 쌤통이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니 이런 사적 정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무섭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쌤통이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쟤 벌 받았다. 잘 됐다. 음. 싶긴 한데 그게 법이라는 작용 아래서 이루어져서 그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클 수 있게끔 성장이 됐더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조롱을 하고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어려서 철이 없었지만 내가 너한테 한 잘못 너무 잘못해서 평생 네가 마음 풀 때까지 내가 반성할게.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질게. 법도 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이미 아니어 버렸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음.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 표혜림 씨를 조롱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사적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일 때 법이라는 것은 참 멀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려도 되잖아, 그럼. 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좀 이게 제가 요즘에 나온 일도 아니고 엄청 오래된 일인데 그 이것에 대한 어떤 이름이 대책이나 이런 예. 것들이 왜 없었는가? 이름이 예.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계속 이슈화 되긴 했어요. 네네. 몇십 년 동안. 네, 그렇죠, 그렇죠. 이지메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됐었고 그 지난번에 그 권경애 변호사 얘기 때도 사실 그게 거의 한 10 년, 8 9년 전의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번 문제는 있었는데 그 뭔가 법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개선의 노력이나 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아예 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는 생각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고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또 학부모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의 어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좋은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이 학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떤 벌을 내렸냐면 학교까지 되게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등원을 시켜준 거죠. 근데 걷게 한 거죠. 음.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참담하고 나쁜 짓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등원을 안 시켜주고 한 6km, 7km 되는 거리를 맨날 걷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걸어 이게 아니라 차를 뒤로 같이 몰면서 그 아이가 학교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봐주면서 계속 얘기한 거죠. 네가 한 짓을 알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교육에만 맡겨질 게 아니라 부모의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지, 이거 너무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상식의 교육이 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정말 위한다면 훌륭한 인성을 갖추게끔 하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잘못은 누구보다 제일 크게 혼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부모라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여됐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가 이게 제가 볼 땐 그 표에림 씨의 그 가해자들을 보면서 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반성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 재수없어, 똥 밟았네, 라는 어떤 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한다는 게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거든요. 인간에 대한 어떤 포기가 생겨요. 인간 진짜 악하게 태어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그런 자기 자식만 위하는 이 교육의 어떤 형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가까운 곳에서 봤을 때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예전에 그 천종호 판사님 그 영상 보면은 학부모들이 항상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근데 천종호 판사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애가 그렇게 했다. 예, 부모님도 잘못했다. 저는 그 천성호 판사님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그 법 안에서 인간적인 호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그 법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돈의 투자로 내 아들에게 뭐 내 자식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돈의 수치, 투자하는 것의 수치.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얼마나 지켜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가가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 데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가치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 어떻게 환경이 좀 고시셨나요? 마이크 한번 예. 이게 네, 들리는 부모님. 건 잘 들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말씀하. 어. 아니 아까 그 어른들의 부모와 교사 갈등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게 평소에 되게 친구들 놀리고 깐족대고 막 열받게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막 자기 성적 들어가고 이러면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꼴보기 싫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너무 열받게 해 가지고 어떤 애가 걔를 때렸는데 코뼈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린 애가 강제 전학 그러니까 자퇴하고 뭐 그런 얘기를 아. 들었었는데 이게 피해자가 무엇이든 용서받고 저 부분이 '피해자가 왜 용서받아야 되죠?' 이게 아니라 아 항상 그런 우리가 싸움이 나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싸움이 나면 음. 결국은 둘 다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싸움이 난다. 저는 그렇게 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거는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코뼈 내려앉은 애는 그 가해자 돈으로 코뼈 수술 다 하고 이제 자기는 어떤 잘못도 없고 그러니까 걔가 행동이 똑같았대요, 그 학교 다니면서. 얘나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 놀리고 다니고 막 약 올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갈등 해결의 결과물로 학폭이 나오는데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거가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어떤 갈등의 결과로 학폭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뭐 진짜 나쁜 애들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 있어서 저 학폭이 왜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되게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교사들한테 맡기니까 어느 교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학폭을 강제 전학이나 정학으로 판결이 나면 그게 학폭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고소로 넘어가서 그 고소 건수 중에서 또 결국은 그 형량이 낮춰지는 경우가 더 많대요. 학폭 음. 절차적인 게 교사들도 잘 모르니까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매뉴얼을 따르지 못해서 가해자 측에서 이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결론이 부당하다 이러면 거의 반 이상이 뒤집어진대요. 음. 그래서 이게 이 학폭이라는 게 물론 생기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해결이 저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사적 복수를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저걸 한번 옆에서 그런 부당한 걸 봤거나 자기가 음. 겪었던 사람이면 '아 이거 법으로는 안 된다. 복수하는 수밖에 없다.' 표율 MC처럼 이렇게 공론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린 피해 주관화라고 했는데 이 피해를 당해 보면 자기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 판사도 사람이고 조사하는 교사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다 보니 쌍방의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있잖아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가치관에 의해서. 그래서 저 감정에 휩쓸린 피해 주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갈등을 해결할 건가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음. 한 명만 편들어 가지고는 저게 해결도 안 되고 되게 어린 시기에 갈등 해결이 이런 식으로 누구 이제 벌을 받고 누구는 그냥 넘어갔다. 그럼 그 행동이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그 코뼈를 부러뜨린 학생 같은 경우에 직장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주변에 막 남한테 피해 주고 막 약 올리고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피할 거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행동들이 더 강화되고 개인주의가 되거나 남한테 민폐 끼치면서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민폐를 생산하고 다니겠죠. 음. 그래서 이 글이 변호사의 입장으로 썼던 피해 규명이나 저런 사법 절차에 대한 것들은 좀 공감은 안 갔지만 초반에 있었던 사적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른들의 그런 가르침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 한 절반 정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던 글이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들었는데 법은 최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막 물론 그 야만의 시대의 어떤 교육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는 학폭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많이 때리긴 했는데
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왜 싸웠어? 네, 왜 싸웠어를 물어보고 그 어떤 그 인과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데 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관찰 같은 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메모도 하시고 그런 거가 좀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예,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랑의 매를 드셔서 알려주셨죠. 물론 그 매가 예, 그 사람을 교정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는 어떤 교육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 교권도 그렇고 예, 어떤 절차 예,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억울한 사람을 나오면 안 되게 하는 이 법에 저는 그 법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맨날 그 어떤 맞을 짓거리를 했다. 물론 그게 때린다고 정당화 되는 건 아니겠지만 깐죽깐죽거리고 예, 남 괴롭히고 막 그런데 코뼈 부러졌는데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인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얘가 폭력은 잘못됐고 그거에 대한 처벌도 있고 그 아이에 대한 처벌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것 같아요. 요즘 사회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의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사실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그쵸? 예, 점점 이 사회가 좀 이기적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은 어떤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 기사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우리 봄님이 가져온 기사 그걸로 한번 이번에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기사 가지고 오셨죠? 저는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었는데 그에 관련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4월 20날 그 한겨레 신문의 고병찬 기자께서 쓰신 글이고요. 운동 20년 했지만 퇴짜 265만 명을 위한 헬스장은 없다.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운동할 권리 보장 못 받는 장애인들. 회원님은 눈이 불편하신 상황이니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해서 환불을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시청각 장애인 박환찬 씨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날 낮 새로 등록한 서울 강서구의 한 헬스장 쪽에서 헬스장은 회원님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며 환불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박 씨가 20년 가까이 다른 헬스장을 다녔고 혼자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 헬스장의 위험한 환경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헬스장 쪽은 버텼다. 보호자 동반 또는 계약서에 장애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헬스장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적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박 씨는 다른 헬스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최근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이라며 매일 운동에 힘쓰는 이들이 많지만 박 씨처럼 아직도 265만 3천여 명의 등록 장애인들은 운동하기 위한 장소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속 장애인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7일 한겨레가 박 씨와 함께 강서구 일대 공공체육시설 2곳과 사설 헬스장 2곳을 다녀보니 박 씨가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구립 공공체육시설인 체육센터는 회원님이 정 괜찮다고 하면 저희에게도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보조인이 함께 오면 더 확실하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했다. 사설 헬스장의 한 직원은 박 씨의 사정을 듣고선 사고 위험 때문에 등록이 안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박 씨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고 하자 그제야 보호자 동반이나 면책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씨는 비장애인이 운동기간이나 금액을 상담할 때
장애인들은 계약서에 면책 규정을 적어야 한다는 요구부터 듣는다고 말했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박 씨와 비슷한 일을 허다하게 겪는다. 25살 발달장애인 딸과 함께 사는 마명주 씨는 코로나19 이후 집 근처 공공체육시설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사라진 뒤 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다고 했다. 마 씨는 공공체육시설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아 힘들다고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유진우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2021년 9월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 10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한 곳만 이용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런 현실에 장애인들은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와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한 비장애인은 88.8%였지만 장애인은 51.2%에 그쳤다. 장애인의 41.9%는 향후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지만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1.4%, 운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7%,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4.3%, 운동 시작을 꺼리고 있었다. 김강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운동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설 체육시설에선 출입 거부를 당하는 등 편견이 존재한다고 했다. 장애인들의 운동 의욕을 떠받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전국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73곳에 불과하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전국 5곳만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 센터를 89곳까지 늘린다는 게 확정됐다는 설명이지만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 언제 완공될지 시점은 알 수 없다. 올해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사업 예산은 990억 8,500만 원으로 문체부 체육부문 예산 1조 6,398억 원의 약 6%에 불과하다. 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모든 국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체육시설들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 짓거나 개보수해야 한다며 당장 비용이 들겠지만 장애인들의 의료비와 고립감 해소 등의 비용을 따져보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참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가져오셨을 때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사실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유토피아일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언니가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장애인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언니를 처음 보고 그 남자친구가 되게 놀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너도 그렇지 않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나도 처음 봤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도 배우질 못했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뭐 말이 많아요. 흑인 인어공주 때문에 뭐 PC, 예, 그게 뭐 PC 지겹다, 뭐 정치적 올바른 뭐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뭐 되게 불편하다. 왜 주인공이 흑인이어야 하느냐. 거기서 어떤 공평성이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어떤 언론의 미디어에서 어떤 주인공 역할을 맡는데 백인 남자, 백인 여성들은 어떤 성공적 지위를 가져가는 이미지의 배역을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흑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영향이 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어린 흑인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막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뭐 성공하거나 그런 이미지로 소거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PC주의에 대해서는 뭐 반반의 어떤 좀 의견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그를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쵸? 사회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할 텐데, 격리된 시설로 그러니까 격리되고 분리된 시설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은 되게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해피케님이 간접의 말씀하신 차가 지금 그 부분이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네네. 2020년 10월에 한 3주간 기부스를 하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고 병원 네네. 갈 때도 휠체어 타고 그렇게 다녔고 그 이후에 네네. 지팡이 짚고 목발 짚고 한 6개월 정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걸어 다니는 사람에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걸어 네. 다니는 사람들과 살 수 없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속도가 예를 들면 네네. 평지가 걸어 다니는 사람은 평지고 그냥 가. 턱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네네. 공간 자체가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옆으로 틀어서 갈 수 있는 그 좁은 공간도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모든 네네. 공간을 휠체어 타는 사람처럼 거의 규격에 맞추어서 사회가 된다면 같이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조금 오르막이나 조금 내리막, 좀 음. 경사진 길, 계단 이런 게 모두 자기의 공간이지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0분이면 가던 길이 30분이 걸려서도 숨을 음. 헐떡이면서 이제 기력이 다 빠질 정도가 돼야 병을 도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저는 그때는 못 걸은 상태였지만 혹시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거나 음. 이게 기능이라는 게 다 떨어질 수 있고 모두가 똑같지 않은데 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회적인 생활이나 이게 맞춰지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서 이렇게 문 손잡이 잡거나 화장실 가거나 세면대에서 씻거나 설거지하거나 당연했는데 그 아파트의 규격이나 생활의 규격이 휠체어에 앉아서 하려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선 우리가 섞여서 교육을 하고 직업을 직장을 다니고 그런 일상을 같이 하는 게 맞지만 네네. 어떤 공간에서는 그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를 더 만들어 놔야 한다든가 이게 네네.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눈높이를 항상 걸어 다니는 사람과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똑같이 맞춰야 되냐? 그게 음. 평등한 세상이냐? 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것 같아요. 그게 누구 바로 한 사 바로 분리의 패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성이 분리를 있다면 그게 네. 맞아요. 근데 현실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애인들을 유토피아 같은 위해서 그 말일 수 문 있겠지만 손잡이를 그러면 그 네. 문마다 다 2개씩 달고 모든 문을 손잡이가 없고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자동 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좋죠. 근데 장애가 나처럼 휠체어를 타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 버튼이 어딘지 못 찾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옆에서 네네. 누가 말을 저기 버튼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말을 해 줘도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라면 그 네. 모든 기능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 규격화해서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세팅을? 그러니까 만약 이 기사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에서도 어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그니까. 되는 거고. 그 헬스장을 민간에서 지금 헬스장을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서 옆으로 가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헬스장 하려면 러닝머신이 6대 들어갈 곳이 3 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헬스장 주인한테 나라가 뭐 수입을 보조를 해 줘야 돼? 30 평짜리 아니고 60 평짜리 할 수 있도록 세를 내줄 거예요? 음. 현실성이 없다고요. 그 음. 말씀하시는 국민생활체육센터라든가 제가 그래서 부산에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장애인 혹은 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네네. 부산에도 저기 사상구 저 끝쪽에 구석에 하나 있어요. 음. 그럼 저기 장전동에서 1 시간 걸려서 지하철 타고 와야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러 거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성이 그러니까 없다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분리가 나은 패단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팅이 되려고 한다고 치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이 그 정상인의 어떤 기준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같이 모두 다 같이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맞춰서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사는 이 아파트조차도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되게 그렇게 음,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생각이 음, 어 본인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너무 이상적인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이 땅도 좁고 경쟁도 네, 심하고 이런 데서는 네네, 상대를 배려할 시간적인 여유나 본인 마음의 여유도 없고 공간적인 여유도 없고 네.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저 생각이 드는 기사를 게요. 가져왔던 이유는 네네. 모든 사람이 저렇게 당연히 내가 이제 헬스장 주인이 됐는데 주변에 이제 장애인이 많든 없든 그 요즘 장애인 화장실 그거 설치가 의무화된 것처럼 모든 걸 네네.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음, 어떤 요소들을 다 그렇게 의무화할 수는 없고 음,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제가 휠체어를 타 보니까 음,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오르막길 있으면 밀어줘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속도에 적응을 해가 있는데 밀면 어지러운 거야. 음,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의 배려가 그 장애인들을 같이 생활한다고 배려하는 게 장애인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그게 자기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음, 뭐를 도와줄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음, 기본이거든요. 해피캣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네네. 전장현 지하철 시위 같은 걸 보면 "나도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 버스나 택시나 네네.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만들어 주고 해 달라." 그 요구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네. 현실적으로 힘들다 봐요. 오히려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알려 주고 시간이 걸려도 아까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서 태워 주고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유가 없잖아. 그 차이를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옳고 바람직한 말이죠.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걸 뭐. 개인적인 음. 상황도 그렇고 국가적인 네. 상황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그 전제를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유토피아이거나 유토피아가 너무나 아니고 이상적인 그거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가 보면 모든 곳이 뭐 되게 여유 있는 곳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되게 도심지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을걸? 네, 그쵸, 그쵸. 선택이지 뭐.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자기가 생각을 한번 좀 장애를 해본 적이 당해 있어요. 보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밀어 준다거나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알려 준다거나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것, 내가 나중에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좀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해 주고. 그 찾아보니까 외국은 재활센터라는 게 되게 잘 되어 있는 재활이랑 복지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음. 그런 어떻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지 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예. 제가 저기서 가져온 건 뭐 '헬스장을 다 바꾸자. 뭐 시설을 다 바꾸자.' 정책적으로 그런 거였다기보단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뭐 음. 허리가 안 좋아 가지고 걷지 못해서 장애인증 받고 안 보여서 장애인증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그래서 음. 그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령화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장애인만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젊었을 때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배려 혹은 변화가 음. 필요한 것 같다. 유독 장애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들고 왔던 음.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님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기사를 예, 들으셨는데. 그 개인 사업자에게 이렇게 돌릴 문제는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근데 이거보다 그 저 자신에 대해서 쪼끔, 그러니까 제가 그 265만 명에 되는 그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그게 되게 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부끄러울 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정작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네. 뭐 기사를 읽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막 이렇게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 자신이 '아 내가 이런 거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구나.' 심지어 제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확인해야 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좋은 기사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일단,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여서 좋은 기사를 가져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담는 한 분을 뵙게 됐는데, 저는 그전까지 도로에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아시나요, 혹시 예. 두 분? 예, 알아요. 그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쭉 나가면은 그 걸어도 된다라는, 그 시각장애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그 바닥을 긁으면서 '아 여기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아 여기가 길이 끝이구나. 여긴 내리막이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있는 도로, 그 길이 있더라고요, 도보가.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 노란색이 그런 기능을 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미관상 뭐 아. 그냥 해 놓은 건가? 저는 그렇게 몰랐던 게, 그렇게나 무지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시각 장애인들이 걸으려면 이것이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누를 때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왜 오돌토돌 뭐 있어?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거 시각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알기 위해 점자에 글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저는 왜 노출이 중요하냐, 왜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중요하냐, 이게 되게 물론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너무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그러니까 살기 위해 최소한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조차가, 저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아까 전에 그 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를 탔을 때 모든 거 어떤 기준들이 다 서 있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세상을 경험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야 이거 길에다가 당연히 이거 설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야 이건 필요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고를 기른다라는 것이 결국에 전 그런 노출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본인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서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겠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사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하지 않다 하여 그 필요의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을 저는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을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만들거나 기사를. 지하철을 네네. 내거나 뭐 차를 만들거나 그런 거 할 때 네네. 기준이 뭐 성인 남성이라거나 성인 여성이라거나 하여튼 그 표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네네네. 예외적인 것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음. 턱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턱을 맞아요. 좀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말고 다른 이동 수단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애인의 날이긴 했지만 '아 나이가 들면 나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없는 때가 온다.'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음. 때가 온다. 그럼 집 안에 갇혀 살 것인가? 갇혀 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집 안에 갇혀 살아도 되는가?' 음. 갇혀 살아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어야 그게 음. 바뀔 거잖아요. 정책을 음. 만드는 사람도 그럼 잘 안 보이는 사람이나 잘 안 들리는 사람, 잘 나와 똑같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음. 시작 그런 길을 만들거나 뭐를 시작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유튜버가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휠체어로만 서울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거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 버스에 그 휠체어 좌석이 있거든요. 그 접어 가지고 그 휠체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저도 근데 그걸 보고 알았어요. 버스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걸 너무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휠체어 그 이제 자리 좀 양보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 앉으면 안 돼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은 그냥 되게 나쁘다, 몰상식하다 이런 생각보다 만약 내가 저기 앉아 있었어도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되게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 봄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도 사실 되게 폭력적인 것 같은데, 그쵸? 예. 그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기본 전제로 필요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서서 뭔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참 그 말은 울림이 있네요. 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건물에서는 그러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경사도까지 체크를 해요. 네네. 음.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일단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시설이나 도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자체든 행정이든 뭐 나라든 좀 더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아쉽네요. 음. 네.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아쉬움도,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오늘 참 반성하게 되는데, 아무튼 좋은 기사, 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사를 가져오셔 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커피님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커피님 네. 오늘 어떤 기사를 가지고 오셨죠? 저는 4월 18일 경향신문 내 사회면에 실려 있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 나도 응급실 못 가. 수혜는 6 년을 지워진 아이로 살았다." 윤기은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2016년 6월 25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몸무게가 2 킬로그램이 채 안 됐던 아이의 이름은 송수혜. 엄마 뱃속에서 6 개월 만에 나와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지난 15일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만난 수혜의 아빠 송창순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혜의 신생아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미소를 띄었다. 이제 7살이 된 수혜가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들고 송 씨 곁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혜는 아는 게 부쩍 늘었다. 사과는 애플, 선생님이 꽃이 열매가 되고 씨가 나온대요. 근데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수혜의 한박 웃음이 번진 지는 1년이 채 안 됐다. 수혜는 태어나서 6년 가까이 출생 등록을 못했다. 송 씨가 비혼부였기 때문이다. 송 씨는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못 갈까,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 마음 졸이며 딸을 키웠다. 그러다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수혜의 주민등록 번호를 겨우 얻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혼외 생부도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른 비혼부들도 별도 소송 없이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송 씨는 수혜가 태어나고 며칠 후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수혜의 생모가 이혼한 지 300일이 안 됐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친권은 생모와 전 남편에게 있다. 생부인 송 씨에게는 출생 신고를 할 권한이 없었다. 생모는 수혜가 3살 때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수혜는 지워진 아이로 살아야 했다. 민간보험은커녕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송 씨의 지인을 통해 아름아름 겨우 등록했고 원비나 보육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수혜가 3살 때 처음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다. 송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병 먹이고 열 식히려고 좀 화장실 들어가 물 뿌리고 안아주고 밤새 그러니까 애가 지쳐서 자는 거예요. 열 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방긋 웃고 좀 기어다니고. 송 씨는 응급실에 수혜를 데려갈 수 없었다. 진료비가 비쌀 뿐더러 병원에서 신원이 없는 사람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날이 밝은 뒤에야 보건소에 데려가 열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맞힐 수 있었다. 수혜를 진료해준 기관은 보건소와 집 인근 병원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송 씨가 아기 수첩을 들고가 생부임을 증명하거나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병원장에게 사정사정해 가능했다. 진료를 봐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감기약을 타는 데까지 4에서 5만 원씩 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수혜에게 특히 가혹했다. 정부에서 전화가 와요. 백신 맞으라고. 우리 아기 송수혜 맞힐 수 있어요? 물어보면 거기는 기록이 안 나온대 라면서 안 된대요.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2020년 3월부터 약 4달간 주민등록 번호에 따른 마스크 부재를 실시할 때도 수혜는 마스크를 살 수 없었다.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웠던 송 씨는 지난 3년간 수혜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외식 한 번 한 적 없었다. 다행히 수혜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수혜는 교육권도 누리지 못했다. 송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수혜를 어린이집에 겨우 등록했지만 보육료 지원을 못 받아 월 60에서 70만 원씩 내야 했다. 유치원은 경제 사정에 따라 보내다 말다 했다. 수혜가 학교 갈 나이가 다 되어가자 송 씨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내 아기도 학교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못 간다고 했다. 내가 죽으면 아기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서 앞에 갖다 놓고 도망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근데 범죄자가 되면 딸을 못 보고 베이비박스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찾았죠. 목사님이 김지연 아빠의 품 대표님을 소개해줬고 김 대표님이 행정소송을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송 씨는 비혼 부인 자신도 딸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생모의 신상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비혼부의 출생 신고권을 보장하는 사랑의법,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2015년 생겼지만 이 법은 생부가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모친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 2심에서 송 씨는 생부가 생모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생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송 씨는 수혜의 출생 신고서를 써낸 2022년 6월 23일 온종일 울었다고 한다. 올해 수혜는 집에서 100m 떨어진 학교에 입학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도 하루 1시간씩 집에 방문해 수혜를 돌본다. 송 씨는 무엇보다 아이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생겨 좋다. 교육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지 않냐며 관련법 개정 작업이 남기는 했지만 헌재 결정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빠들도
아이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네. 네, 기사 읽어 주셨는데 커피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미혼부, 비혼부라는 단어를 접한 지 약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수혜와 같은 아이의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 혜택은 물론 취약 통지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의 아이와 그 아버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보고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아이의 양육은 물론 가장의 역할로 생업을 하며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아이를 안고 참 많이 울고 있던 그 남자분의 모습이 화면 가득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관계된 법이 개정되어서 수혜와 같은 상황의 아이와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그 불편함을 넘고 고통들의 내용은 좀 많이 참담한 기분마저 갖게 하더라고요. 그 다쳐서 응급실조차 갈 수 없었던 아이를 안고 괴로웠을 그 아이와 아파했을 아이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송 씨의 모습이 똑같은 혜택과 편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침해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1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좀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본인도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기사에 보면 애를 낳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출생신고 의무자라고 법에는 정해놨는데 그거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그럼 뭐 병원에서 애를 받은 사람이 하면 안 되나? 애를 낳은 사람이 하면 안 되나? 가족이 하면 안 되나? 할머니는 안 되나? 왜 저걸 정해놨지 생각해봤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서 애가 받게 되는 피해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놨나? 그 생각에 도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려던 법이 아이를 방에 음. 가두고만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라는 것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런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할 수 없는 처지에 누군가가 정말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 몇 년 동안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겠다. 음.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는 경찰서에 갖다 놓고 그냥 내가 범죄자가 되면 못 보고 고민했던 그 역력함?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았고 부모의 사랑이란 법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약간 그런 결론이 전 났던 것 같아요. 음. 중간에 뭐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모두 포함해야 되고 좀 개정할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음. 정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 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케이스에서 혼인 외 네.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음음음음. 저걸 왜 저렇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이게 혼인 이제 외 제가 그때 다큐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나쁜 예들 있잖아요. 미혼모라는 거는 일반화돼서 이제 약자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미혼부라는 단어 자체가 흔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생각을 못한 음. 거예요. 그쵸. 나는 혼인 미혼모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음. 근데 미혼부는 좀 드문 케이스니까 이런 일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겠죠. 예, 아무래도. 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법이라는 그물이 되게 촘촘하지 않구나. 예,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새 나가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봄님이 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말씀하세요. 다 했는데 뭐. 다 하셨어요? 죄송해요. 예. 뭐 죄송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법망이 촘촘하지 못하구나. 역시 인간이 음. 만드는 법이니까 법에도 구멍은 있다. 근데 저는 유도리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음음. 이런 일만큼은 유도리를 좀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헛된 데서 유도리 좀 발휘하지 말고 절차대로 해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지켜줘야지 아름다운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유도리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데 유도리를 잘못 쓰고 있다고 전 대한민국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다가 애를 하나 훔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걔를 그냥 그 갓난쟁이든 나이가 좀 있든 혼인 외 출생자라 해가지고 그냥 내가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음. 예. 그런 것 때문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애를 이제 낳은 엄마만 할 수 있는 약간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나쁜 범죄나 이런 걸 예상해서 저걸 어머니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네네.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혼외 생부라는 걸 요즘은 DNA 검사하면 이게 맞아, 맞아. 부모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조부, 조모까지 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더하면 저런 예외적인 것도 법을 굳이 막 엄청 바꾸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확인만 네. 해도 사실 그래서 처음 저는 만들 그래서 때는 해피캣님 말씀처럼 촘촘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생겼을 때 '아 저는 이런 예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새로운 절차가 이제 필요한 거지.' 그랬을 네. 때 이 아저씨처럼 몇 년을 저렇게 혼자서 행동 조준해서 1 심에서 그니까요. 패소해 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일은 좀 안 되는 게 좋죠. 처음부터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들라는 게 이상적인데 사람이 하다 보면 경우를 잘 몰라서 좀 못 만들 수는 있고 네네. 중간 절차라도 저희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거를 누가 바꿨겠습니까? 만약에 애가 유치원 때만 음. 적용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였다면 아무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몇 년 참고 넘어가지. 거의 금액이 3배 차이 나요, 원비가 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에서만큼은 그 그쵸. 원리 원칙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손님의 그러니깐요. 사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마음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살인죄라도 사람을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인 건지 뭐 이런 걸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 형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판결 내릴 때. 촘촘하지 못한 어떤 법 알겠어요. 근데 그 절차도 어떤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절차도 반드시 필요한 걸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의 사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듣고라도 좀 유도리 같이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남의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비혼부라는 말이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커피님께서 이 기사를 가져와서 전 처음으로 접한 건데, 아.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읽어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사실상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맞아요. 근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세월을 보냈어. 그 법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물론 관철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판결 내리는 사람이 저는 뭐 1심에서도 졌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판사들이 그 전에 사정을 듣고 예,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 아저씨는 그렇게 민법에 하겠지만 따르면 이혼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의 친권이 생모와 전 남편에게 있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케이스 그 예외적인 게 두 개가 겹친 거예요. 혼인 외 맞아. 출생자이자 이 어머니 생모 되신 분이 이혼 300일이 안 지난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하필. 예. 근데 그 사정을 좀 법이 좀 듣고 좀 이렇게 예, 듣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하면서 예외적으로 예, 그치. DNA 검사해 아니 가지고 그러면은 한 1-2 년이라도 그러면은 그 예외 기간을 좀 두고서 뭐 그쵸. 학교도 도망간 게 다닐 수 확인이 있게 안 하고 된다든가 그러면은 1-2년 기다려 줬으면 됐잖아요. 왜 10 년까지 가냐고 저게. 근데 그 1 그러니까 심 저도 패소 그게 너무 이유가 아버지가 어머니의 뭐를 주소. 신원을 뭐 음. 증명할 수 있다 했다 뭐 하여튼 아니 하여튼 그럼 그렇기 그 때문에 아이가 그 생존권 없이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한 그 비용은 사회가 비용 이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소송해야죠. 내일은 소송하지 그러니까 그걸 않을까? 책임을 져주면 모르겠는데 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두 분한테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판사하고 뭐 이러면 이게 하면 아이고 이런 그러면은 학교 보내세요. 뭐 이제 그거 좀 어떻게 이게 편법이라도 뭐 이게 그렇게 좀 해서 이런 구멍이 있다.
네, 취약 법에 어떤 통지서가 안 법상 나와요. 네? 응. 입학하는 통지서가 안 나오는데 취약 출생 신고 통지서가 안 돼 있으면 있어야지 가서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학교로 다닌 그러니까 기록이 그런 남지. 예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손속에 좀 사정을 좀 듣고 법이라는 것이 좀 자비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전 아유, 참 아,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 음. 10년은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이 소녀의 10년은.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 부성이 아니었다면 그 진짜 예. 그게 아니었다면 이 소녀의 삶은 진짜 상상하기도 좀 예. 어려울 참 정도로 비참했을 여기에 것 이제 같은데. 기사 내용에 그 3살 됐을 때 열이 처음으로 났다고 그러잖아요. 음.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얼마나 신경 써서 이 아이를 얘한테 음. 관리를 했을지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3 살까지 열이 한 번도 안 났었다는 모습이. 음. 보통 그쵸. 돌 전후 때도 많이 아프고 한데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상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쪼끔 번외의 이야기인데 그 입양을 하잖아요.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입양을 했는데 아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약 5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성씨가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하고 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한 8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우리 허니 그래서 여름님께서 네. 아버지도 포기했으면 그 아이 어쩔 뻔했어요. 진짜 화나는 기사네요. 커피님 기사 내용 자세히 또 보고 싶어서 링크를 좀 부탁드린다고 아 하시네요. 예. 링크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거의 한 8년 정도 갔는데 그 이름을 성씨를 바꾼 날 본인이 이제 그쵸. 입양하라는 거를 그리고 주변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으로 그 아이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했지만 친구들 때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폭력성이 드러났었던 이렇게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됐었긴 했지만 그 아이가 잘 자라줬거든요. 정말 많은 신경을 썼고 엄마 아빠가 네. 누나까지. 하는데 이 친구가 성이 바뀐 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 줬어요. 막 박수 쳐 주고 새 이름 생긴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 주고. 근데 음. 그게 이제 늘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당사자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8 년씩이나 갈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 법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 유도리 이럴 때 유도리를 좀 발휘해라. 저는 그 말 계속 하고 싶어요. 야, 이럴 때 좀 유도리를 발휘하면 안 되겠니? 쌀때겼는데 유도리를 발휘해 가지고 사회를 불평등 불공정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일에서만큼은 어떤 사정을 들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이상적인 얘기만 많이 하는데 아니 너무 참담하잖아요. 아니 태어났는데 신고를 못해서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그 딸을 키우면서. 그니깐요. 예. 예. 그 금이야 두려웠을 것 오기야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인데 아프면은 그렇잖아요. 고쳐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얼마나 그냥 그랬겠어요. 근데 그 세월을 이 나라가 그렇게 질질 끌면서 이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이런 근데 사람을 지금 이런 현재 사람을 그 그렇죠. 수혜처럼 등록이 안 된 뭐 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예. 직계 가족 이외에는 보호자로서의 그런 거를 음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상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현재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저런 병원에 가는 문제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중요하죠. 아프지 그리고 않아서 큰 병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생각이 네. 없었거든요. 학교를 '아 너무 근데 다니고 다행이다.' 병원을 예. 가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저런 행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인정받는 게 법으로 아버지랑 딸 그러는 건데 그 봄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형태가 해체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이전에 수 없는 있었던 엄마, 다양한 아빠, 자식,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정형화된 가족 구조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법도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현실이 좀 안타깝다. 그러면 이제 입법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시대의 어떤 감성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예전에는 그물에 잡히는 고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나오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다. 그런 케이스들을 좀 붙어보고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서 입법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무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살짝 쪼끔 더 열받는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사이에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입법을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누군가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정당에서 찬성을 안 해줘 가지고 음. 밀려난 경우도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항들의 성격을 가진 그런 법안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화나고. 네, 이래라. 반대를 왜 했대? 네, 국회의원 이래라. 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기네 그 정당이 어. 아니니까 그냥 아니, 반대하는 거예요. 예. 자기 딸을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하면 예, 유도리를 누구보나 발휘할 놈들인데 이게 지일이 아니니까 그쵸? 약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일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음.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처음 알았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분의 참 그 구성에 감동하고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법이 음.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음. 드는 기사였네요. 법도 나무 위키 수정하듯이 수정할 수 있게 그런 페이지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그건 엄청 안 자기 돼요. 케이스 많이 올릴 그건 텐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무위키. 법이가 아니라 그건 방관이고 그거를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심의를 뭐 하는 헌법 거지 소원을 내든 거기서. 행정 절차를 내든 그런 건 어렵고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법별로 이렇게 뭐 뭐 무슨 법 이래 가지고 해 음. 놓으면 자기가 해당했던 법은 자기가 알 거잖아요. 이 법에 어떤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는 거를. 네네.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묻는 가족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국회나 이 좀 사회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그리고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그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는 뭐 외국에서는 실제로 뭐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이 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 어떤 그 성에 대한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 많은 토론이나 그런 관심을 사실 다른 나라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연구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들, 그런 말들이 서로 많이 오가고 사회에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정당하게 요구되는 인간의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법이라는 것도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 가족의 정의라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좋은 기사 가져와서 오늘 좀 기사가 제 거 빼고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거는 뭐 더글로리 유행해가지고 가져서 한번 얘기 꺼내보자고 한 건데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더 많고 제가 진짜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기사는 두 분이 가져온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우리 커피님하고 봄님께서 오늘 한 줄 어떤 게 인상이 남았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베스트 한 줄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베스트 한 줄은 기사의 한 줄은 아니고 해피깨님이 말씀하셨던 너무 이상적인지도 모르지만 음, 아, 예. 그 너무 사실 이상적이죠. 소녀의 그 10년이나 장애인 생활에 대한 것들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고 맞는데 네. 그거를 너무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까 "그거는 현실성이 없잖아. 현실이 안 음, 되잖아."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음, 바람직한 그렇게 가야 하는 세상을 얘기하면서도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7회 만에 약간 현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너무 거머쥐는 이상적일지도 예.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 필요 없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목소리에서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왜 현타가 나시죠? 아니 뭐 그 말 전 좋은 것 같아요. 이상적이다. 그 말. 제 말을 또 그거 뽑아서 하지 내가 말자. 우리 앞으로 네? 저 말 하지 맙시다. 너무 이상적인지도 모르지만 저 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참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라 진행을 하니까 제가 참 그러네요. 제 말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커피님은 어떻게 베스트 한 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례적이긴 하겠네. 저는 제가 한 말이요. 제가 한 말 중에서 아니 괜찮습니다. 어떤 말이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래서 저도 그거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그래요? 아 그러니까 통하긴 통했네요. 저도 그거 하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남 일이 아니라 네 일이 될 수도 있어. 왜 그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그럼 달라지지 않겠니? 이런 그 말이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베스트 봄님의 한 줄. 봄님의 기사랑 제 기사랑 이제 그리고 또 해피캐님 유토피아 유튜브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결론적으로는 다 자기 일이 아니라서 미뤄두고 뭐 모르고 넘어가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반성했던 게 제가 뭘 아니었기 때문에 미처 못 봤다. 봄님 기사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좀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일인 것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 하려면 다 잘 되겠다. 그쵸. 근데 이게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야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네가 예. 타인이 아니라 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쵸. 역지사지가 너무 안 되니까 사회의 어떤 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투영되죠 뉴스에서. 예. 야 저게 지일이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참담한 일들을 우리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기사에 꼭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니 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니가." 아니면은 "니 딸." 뭐 아니면은 "니가 학교에서." 뭐 하여튼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예. 그 감성적 한 줄을 뽑으라면 우리 봄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뽑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도 늙는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기 몸의 일이 될 기능이 거잖아. 그렇죠.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내가 그때가 가서야 세상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이면서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늙어. 우리도 늙는다. 그쵸. 우리가 이 젊음을 살면서 우리의 젊음의 이 시기를, 이 때를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인간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결여될 것이고 결핍될 거란 말이잖아요. 그 결과로 도달하는 게 삶인데 그걸 왜 일찍 말하지 못하는가.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늙는다라는 그 당연한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실 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잘했습니다. 아까 네, 그 히피캐님 이상적인 거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현실성 없다고 깐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 말 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뻔뻔스러운 말이라는 걸. 제 스스로 아니까 제가 원래 말할 때 원래 앞에 전제 안 붙이잖아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전제를 잘 안 붙이는데 제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헛헛한 말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 같은 말이지만 늘 전제를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봄님이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았어요. 하면서 그 전제를 깔았는데 제가 평소랑 다르게 조금 흥분하면서 몰아붙였던 것 같다. 아니요, 앞으로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조심하겠습니다. 않으셨습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게. 저도 되게 편향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커피님이나 봄님께서 듣다가,
이놈 이거 너무 편향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예,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또 좋아하고요. 저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 고개를 젓는 사람의 어떤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들으면서 그 휠체어 잠깐만. 하셨던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말을 쉽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 좋았습니다. 끝으로 그럼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사 커피님하고 붐디께서 가져오셔서 참 저를 돌아보게 됐고 올바른 세상이 과연 뭔가 고민도 좀 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베스트로 뽑아주신 유토피아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을 거두고 세상을 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제가 시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클로징으로 하려고. 이게 참 우연치 않게 요 허니여름님께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시가 참 좋아가지고 요 시를 읽어드리고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궤적사진이라는 시입니다. 이현호 시인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치열하게 했던 창란들은 어디로 갔을까? 창밖 가로등은 제 시간에 불을 밝힌다. 여느 때처럼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저주하는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저주한다. 불행하게 태어난다는 건 없다는 당신의 말을 너 따위가 할까? 추락한다는 것. 죽을 힘으로 부딪히면 죽을 힘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인간을 향한 갈망을.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맹목의 시간 속에 뜨거운 같은 마음의 바퀴 자국을 망명연히 들여다보다가 나는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다. 필연을 따라서 언제든 부구장을 물고 이 천공으로 회귀할 철새들. 너무 오래 삶의 객지에 노출되어 있었다. 죽은 별들의 궤적 사진에서 참혹한 선의를 본다. 나의 불행은 누가 꿈꾸던 미래였을까? 세상을 보는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